조선시대에 퇴계이황이라는 기대한 성리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철학적 깊이는 무궁무진하여 방심하는 학자들과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다. 이황의 핵심 철학 중 하나는 바로 이기이원론인데, 이 철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와 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어느 날 이황은 제자들과 함께 가을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경주의 산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정도 길을 걷다 보니 호기심 많은 제자 하나가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와 기의 작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길가에 나뭇잎을 가리켰다. 저 나뭇잎을 보거라. 나뭇잎의 모양과 색깔은 변화 가능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기이다. 그러나 그 나뭇잎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법칙은 이에 속하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이치를 이해하는 듯했다. 이어서 이황은 말했다. 모든 사물은 기에 의해 형성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는 변하지 않는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사라져도 그 나무를 있게 한 이는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이렇듯 만물이 변화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도 기와 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그럼 우리의 선택과 도덕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황은 깊은 눈빛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며 답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기와 함께 변화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가치는 이에서 나온다. 이는 영원하며 인간 본연의 성품과 연결된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이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다. 문득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몇 개가 빙글빙글 춤추며 떨어졌다. 이황은 그 낙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이 바람도 기의 움직임이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불고 어떻게 불지를 결정하는 원칙은 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 없으니 늘 겸손해야 하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의 가와 기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됐다. 그날 이황과 그의 제자들은 자연 속에서 철학이 어떻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돌아갔다. 이렇듯 이기이원론은 비단 철학적인 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선택에 직결된 중요한 이치임을 전하고자 했던 퇴계 이황의 가르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 이야기는 그가 남긴 철학적 메시지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일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집에는 그의 오랜 친구 기운이라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고 둘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며 많은 이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기운은 그의 뛰어난 대장간 기술로 마을을 지원하며 사랑받았습니다. 어느 날 큰일을 앞둔 이리와 기운은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계곡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리는 이기호별설을 바탕으로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이와 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이리가 말했습니다. 기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신의 작업을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면 그 안에는 뜨거운 불의 기운과 단단한 쇠의 이치가 만나 새로운 도구가 탄생하지. 이리 우리가 만드는 도구 또한 우리와 마을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소? 이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소, 기운 친구. 당신의 작품은 그 자체로 우리 이기호발설을 증명하는 산물이오. 이와 기가 서로 어우러지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이치를 배울 수 있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리와 기운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렇듯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치와 기운이 있어.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고 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모두가 이와 기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어.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어. 기운이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 이와 기의 균형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대장간에서도 시장에서도 또는 집에서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기호발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일상에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하모나이즈트 된 공동체가 되었고 이리와 기운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그러하였죠. 이와 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사람들과 자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리와 기운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 교훈은 대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기, 조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칸트, 철학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노학자, 고든 박사가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 양과 닭을 돌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철학적 사고가 가득했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칸트가 말한 선험적 범주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고든 박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칸트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에 바빴고 어렵고 철학적인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는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듯 설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박사는 일요일 아침 마을 광장에 천막을 치고 의자를 몇 개 두어 사람들을 모아 놓았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박사가 외쳤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칸트가 말한 그 신비로운 선험적 범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들은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박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박사는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과거로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 열차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상 속의 기차입니다. 이 기차에 오르려면 먼저 통과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칸트가 말한 선험적 범주입니다.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자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이 열차의 첫 목적지는 우리가 처음 사과를 맛보았을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맛을 느꼈을 때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과의 달콤함과 아삭함이 혀를 사로잡았던 그 순간.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과를 맛보는 데는 단순히 맛이라는 경험 외에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사과라도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고 공간 속에 자리하지 않는다면 결코 맛볼 수 없겠죠?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다.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모든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마련된 선험적 틀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물도 그릇에 담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물이 그릇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사물은 언제나 그 안에 있게 마련이지요. 박사는 이야기를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매 순간 칸트의 선험적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경험을 조직화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이 틀을 통해 우리는 매일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철학을 조금 더 가깝게 느꼈고 박사의 열정 어린 설명 덕분에 선험적 범주라는 개념이 단순한 철학 용어가 아닌 그들 일상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박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고 그날의 일화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 긴 날 어느 작은 마을에 덕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농부였으며 그의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옥토에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덕에게 농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덕이 밭을 갈고 있을 때 이웃 마을에서 온 여행자가 말을 멈추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농부님,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소.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적절한 때에 수확을 하듯이 말이오. 여행자는 호기심에 덕에게 더 물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인가요? 덕이 대답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현자가 말씀하셨듯 인생에는 두 가지 덕이 있어.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그것이오. 마치 내가 농사를 위해 대지의 지식을 배우고 기후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지적인 덕을 키워야 하오. 이는 마치 어떤 작물이 어떤 계절에 가장 잘 자라는지를 아는 것과 같소. 그렇다면 도덕적인 덕은요?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도덕적인 덕은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오. 용기라. 예를 들어 무모함과 겁쟁이 사이에 중용에 있어. 하루하루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때에 작물을 돌보는 것처럼 말이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을 개선하며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오. 여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덕이 농부님께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덕은 자신의 농기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이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 하였소. 놓친 작물에 너무 낙담하거나 풍작에 너무 자만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아가며 내 자신과 화합하고 나아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여행자는 덕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했지만 덕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덕은 여전히 그의 밭에서 매일같이 땅을 돌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를 만났던 모든 이들에게 덕일 리가 무엇인지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